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서스펜스 소설의 선구자로 알려진 윌리엄 윌키 콜린스의 작품 쌍둥이 자매인데요. 윌키 콜린스는 찰스 디킨스와 더불어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소설의 가장 큰 덕목인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26살 무렵 찰스 디킨스를 만나면서 띠동갑인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우정이 시작되는데요. 윌키 콜린스는 찰스 디킨스가 발행하는 주간지에 그의 대표작 흰 옷을 입은 여인과 월장석을 연재하면서 스타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콜린스의 작품은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복잡 미묘한 서스펜스로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대중의 독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쌍둥이 자매 역시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서스펜스로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사랑의 딜레마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 쌍둥이 자매,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0년) 국왕의 첫 번째 아련식에 참석하려고 런던에 온 사람들 중에 미혼의 재력가로 스트릿필드란 신사가 있었다. 그가 탄 마차가 세인트 제임스가를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때울 요량으로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찾아 화려한 주위 풍경을 돌아보았다.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거리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거리 양쪽에 일렬로 늘어선 집들의 발코니마다 사람들이 나와 마치 희귀한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호기심과 흥미 어린 눈빛으로 지나가는 근사한 사륜마차들과 그 안에 탄 멋진 사람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던 스트릿필드시의 마차가 막 거리 한가운데 다다르자 평소보다 더 오래 멈춰서 있었다. 스트릿필드시는 무심코 마차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발코니를 올려다봤다. 거기에 8 혹은 10명 정도 되는 숙녀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숙녀의 얼굴에 곧바로 시선이 쏠렸다. 그런 절세미인은 평생 처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기분이 아주 이상해지면서 뭐라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하게 뒤섞인 여러 감정이 불현듯 마음속에서 차올랐다. 마차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상태로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는 먼저 그 집의 번지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마차로 돌아와 지금 이 느낌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정하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다들 첫눈에 반했다고 표현하는 기분 좋은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이다. 그는 입궁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궁정에서 치러야 할 의식을 다 거쳐가는 내내 최면에 걸린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영혼 없이 말하고 영혼 없이 움직였다. 온 정신이 발코니에서 본 아름다운 얼굴에 쏠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와 밤에 다 선약이 있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자마자 곧바로 세인트 제임스가로 다시 걸어갔다. 그 발코니에는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발코니에 나와 구경하던 숙녀들은 모두 가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스트레이트필드 씨의 호기심을 더 부추기기만 했다. 그는 그 젊은 숙녀의 부모가 누군지 알아내서 다시 그 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을 봐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미 그의 심장 온도는 열병 환자처럼 한껏 치솟은 상태였다. 그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집 아래층에 있는 가게를 찾아가 물건을 사서 가게 주인의 환심을 사면서 그의 수다를 들었다. 스트리트필드 씨의 질문에 대해 가게 주인이 할 수 있었던 대답은 시골에서 올라온 노신사 부부에게 숙소를 제공했는데 그 부부가 친구들 몇 명을 불러 같이 발코니에서 아련식에 가는 마차를 구경하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스트리트필드 씨는 그 어떤 답변에도 낙심하지 않은 채 묻고 또 물었다. 노신사의 성함은 무엇인가? 딤스데일 씨입니다. 딤스데일 씨의 하인을 만날 수 있을까? 알랑거리는 가게 주인은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다. 딤스데일 씨의 하인을 당장 부르겠습니다, 나리. 몇 분 후에 사랑의 증거라는 사슬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 하인이 나타났다. 그는 뚱뚱하고 거만한 데다 나이가 지긋한 사내로 마치 법정에서 증언이라도 듣는 법관처럼 아주 엄숙하고 근엄하고 침착하게 스트레이트필드 씨의 말을 들었다. 스트레이트필드는 다소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중간중간 그 젊은 숙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몇 번 덧붙이기도 했는데 모두 지어낸 말이었지만 아주 그럴싸했다. 그 하인은 아둔한 인간이고 그런 사람이 의례 그러듯이 의심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지금 말을 하는 상대가 신사라는 걸 알아차릴 만큼의 지각은 있었다. 거기다 그 신사가 은근슬쩍 지어준 두둑한 팁 덕분에 의심이 수그러들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 하인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반신반의한 끝에 결국 이 스트리트필드가 물어보는 아름다운 숙녀가 바로 랭글리 양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오늘 오전에 자매와 같이 발코니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아가씨로 어느 소도시의 랭글리 홀 저택에 사는 랭글리 씨의 따님이었다. 그 랭글리 가족은 현재 정확한 주소를 밝힐 수 없는 런던의 어느 곳에 묵고 있는데 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하인은 말했다. 그는 그날 아침 그 집에 있었던 젊은 숙녀들은 랭글리 자매밖에 없었던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트리필드 씨가 자신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언제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스트리트필드는 그만하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클럽을 향해 출발하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랭글리 양에게 정식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 지체의 고아, 재산의 유무를 떠나 아는 지인이란 지인에게 다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클럽에 도착한 그는 결연한 마음으로 랭글리 홀에 사는 랭글리 씨를 알만한 친구를 찾아 사방팔방에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미식가 신사의 식사를 방해하고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불평하느라 정신없는 대지두 신사의 말에 끼어들고 지난 문학 비평의 중요한 의문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신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후에는 당구장, 탈의실, 흡연실에 난입했다. 그는 강요회의를 주최하기 위해 밖에서 멋대로 돌아다니는 의원들을 찾으러 다니는 정신 나간 원내 총무 같아 보였다. 그리고 매번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기필코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침내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았는데도 소득이 없어서 클럽하우스의 홀에 서서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하나 생각하던 차에 한 친구가 들어와서 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친구는 랭글리 씨와 아주 친한 사이로 최근에 랭글리 홀에 묵은 적이 있었다. 스트리필드 씨는 이 친구에게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모든 관심과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친구보다 더 마음에 품은 비밀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친구는 기혼자였기 때문에 스트리필드 씨에게 그 어떤 농담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권하는 그런 간섭도 삼갔다. 그는 오랜 결혼 생활에 달고 다른 남편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낸 사람도 아니었다. 그 친구가 성심성의껏 스트리필드의 구애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그가 남성으로서 중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인생에서 유일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신랑이었다. 이틀 후에 스트리필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사랑하는 숙녀 제인 랭글리 양을 소개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발코니에서 봤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대단히 귀중한 특권을 음미했고 그 후에도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서 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천국이었다. 랭글리 씨 부부를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제인 양은 항상 만날 수 있었다. 그녀의 미모는 매일매일 그녀의 열렬한 숭배자인 스트리필드 씨만을 위해 빛났고 그녀의 미모 속에서 그의 사랑은 마치 온실에서 피는 꽃들처럼 아주 빨리 활짝 피어났다. 스트리필드 씨의 구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아주 즐거운 사실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이렇게만 말하겠다. 스트리필드 씨가 제인 양을 소개받고 싶어하는 목적이 랭글리 씨에게 바로 설명되었고 그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마음이 훤히 다 보였다고. 스트리필드 씨는 미남의 교양 있고 부자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격은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세 번째 자격은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6주 후에 스트리필드 씨는 제인 랭글리 양의 구원자로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식은 랭글리 홀에서 하기로 해서 랭글리 가족은 그곳으로 가고 약혼자만 어쩔 수 없이 남아 결혼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공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열흘 동안 잔인한 변호사들이 그 불쌍한 약혼자를 런던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잡아두고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법정 문제들,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랫동안 계속되던 법의 행진도 드디어 끝이 나고 열흘간의 형기가 만료되어 마침내 해방된 스트리필드는 랭글리 홀로 떠날 수 있었다. 다가올 혼례를 빛내기 위해 랭글리 홀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분장한 사람이 정지된 모습으로 영화나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는 놀이인 활인화 또는 제스처 놀이, 그리고 보트 타기, 말을 타고 가는 소풍과 같이 온갖 종류의 놀이를 거쳐 결혼식을 정점으로 끝나는 수순으로 즐길 예정이었다. 스트리필드 씨는 늦게 도착했는데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가까스로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응접실로 갔을 때 막 손님들이 거기서 나가던 참이었다. 그는 제인 양이 팔짱을 낄 수 있게 팔을 내밀었다. 세실 양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낯선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는 절차는 모두 저녁 식사를 함께 될 식탁에서 자기 자리에 앉을 때까지 미뤄졌다. 기도를 하고 요리가 담긴 접시에 뚜껑이 벗겨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유쾌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막 시작됐을 때 스트리필드 씨의 눈이 식탁 맞은편에 앉은 한 아가씨의 눈과 마주쳤다. 근처에 있어서 그 순간 그를 보던 손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은 후에도 그가 계속 서 있는 걸 보고 왜 그러냐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시체처럼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불안해졌다. 그의 굳은 표정은 마치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친구 몇 명이 말을 걸었지만 처음 몇 분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여전히 맞은편에 앉은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가 느닷없이 외쳤다. 그 목소리가 조금 전과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다. 저 얼굴이 바로 내가 발코니에서 본 그 얼굴이야. 저 여자만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야. 다음 순간 그는 더 이상 설명하거나 사과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허겁지겁 그 방에서 나가버렸다. 손님 한두 명이 무의식 중에 그를 쫓아갈 것처럼 일어섰고 나머지는 식탁 앞에 앉은 채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보기만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뭐라고 말하기 전에 스트리트필드 씨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은 가슴 아프게도 제인 랭글리 양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기절해버렸다. 그녀의 엄마와 자매들이 곧바로 하인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데려갔다. 그들이 나가는 동안 남은 사람들 사이에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이 집 주인을 바라보았다. 랭글리쉬의 얼굴과 태도에서 그가 말없이 견디고 있는 고통과 근심이 절절히 드러났다. 하지만 처세에 능한 그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현재 심경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식탁 앞에 앉으면서 손님들에게도 그래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별일 아닌 척하면서 손님들에게 그 일을 잊어주거나 그럴 수 없다면 분명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사고로만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마 스트리필드 씨가 한 농담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기엔 좀 심각한 농담이었다는 건 그도 인정하겠다고 했다. 어쨌든 방금 저녁 식사를 중단시킨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였건 식탁 앞에 앉은 사람들 모두 배를 골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닐 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봐서라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랭글리시는 그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종이에 몇 자 적어서 하인에게 주었다. 그 쪽지는 스트리필드 씨에게 쓴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시간 후에 서재에서 나와 단둘이 보기로 하지.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랭글리 가족의 여자 식구들과 스트리필드 씨의 관심을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끌었던 여성의 자리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랭글리 씨의 청에 따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를 하려고 애썼지만 그런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대화 사이사이 오랜 침묵이 흘렀고 평범한 화제를 꺼냈다가도 중간에 끊어져 버렸다. 친구들끼리 만난 게 아니라 낯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 같았다. 사람들은 평소와 달리 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사람들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달라졌고 평소 같지 않게 다들 아주 조용했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 방금 전 이 가정에 처참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걸 감지했다. 모두 스트리필드 씨의 그런 돌발 행동에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아주 심각한 해명이 나오리라 예감했다. 그래서 좀 전에 일어난 일들이 남기고 간 불길하고 으스스한 영향을 떨쳐버리기 위해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평소처럼 무심하고 유쾌한 일상을 재개하기란 아무 소용도 가망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랭글리 씨는 계속 주인으로서 역할을 고집스레 해나갔고 식사가 끝나서 숙녀들이 일어나 퇴장할 때까지 이 축하연의 의식을 끈질기게 치렀다. 그 다음에 시계를 본 후 아들 하나를 불러 자신을 대신해 손님들을 접대하라고 이르고 재빨리 그 방을 나갔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하인에게 딸이 어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딱 한 번 멈춰섰다. 하인은 아가씨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켜서 가족 주치의를 불러왔고 의사가 도착한 후로 좀 진정됐다고 했다. 하인의 말이 끝나자 랭글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서재로 가서 안에 들어선 순간 서재 문을 잠가버렸다. 스트레이트필드 씨는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앞에 놓인 책을 기계적으로 넘기면서 침착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랭글리 씨가 그의 가까이에 의자를 끌어다 앉은 후 낮지만 아주 단호한 어조로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자네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자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2시간이란 시간을 줬어. 그러니 이제 오늘 내 식탁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준비가 돼 있으리라 생각하네. 제가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운명에 대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이트필드 씨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힘없는 목소리로 당황하며 말했다. 전례 없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죠. 제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런 과장된 표현은 그만하시지. 랭글리 씨가 냉정하게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난 그런 걸 좋아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그럴 입장도 아니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아주 솔직하고 간단한 질문을 하러 왔어. 그러니 이건 내 권리이기도 한데 거기에 맞춰 솔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라네. 자네, 스트리트필드는 나에게 소개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자네는 내 딸 제인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하면서 청혼했어.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었지만 자네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식 날짜도 정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자네의 맞은편에 앉은 내 딸의 쌍둥이 여동생을 보고 나서 그녀의 쌍둥이 여동생이라고요? 스트리트필드가 소리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책의 페이지들을 구겨버린 채 말하는 내내 그걸 움켜쥐었다. 저는 이미 경의 가족과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왜 제인 랭글리 양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말을 이제야 듣게 된 겁니까? 지금 내가 자네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얕은 꾀를 쓰는 건가? 랭글리 씨가 화가 나서 반문했다. 분명 내 딸 제인과 클라라가 쌍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제 말과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자네의 말이나 명예는 나에게 아무런 호소력이 없네. 이미 둘 다 의심이 가기 시작했으니 방금 경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지만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참겠습니다. 스트리트필드 씨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한결 침착해진 태도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경의 자녀분들 중에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님인 제인 양이 저에게 여행 중인 여동생 클라라에 대해 자주 말하긴 했지만 쌍둥이 동생이란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전 진실을 알아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클라라 랭글리 양을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날 세인트 제임스가의 집에 있는 발코니에서 처음 본 이후로 말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경의 가족을 만나서 친분을 쌓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 클라라 양이었습니다. 그녀야말로 아련식에 가던 길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경에게 저를 소개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눈에는 쌍둥이 자매가 치명적일 정도로 닮았습니다. 거기다 한 명은 하필 오랫동안 집에 없었는데 그게 이유였던 겁니다. 스트리트필드 씨가 침착하지만 서글픈 태도로 마지막 말을 하며 잠시 뜸을 들였다. 랭글리 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지만 혼잣말이었다. 참으로 묘한 일이군. 아련식이 거행되던 그날, 클라라가 런던을 떠나 이모를 보러 갔던 게 기억나는군. 그 후에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기로 불과 이틀 전에 돌아왔지. 이런. 그는 이제 스트리트필드 씨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식구들 모두 평소에 우리끼리 하던 대로 클라라를 그냥 클라라라고만 말했다 쳐도 아까 자네의 그 행동은 용서할 수 없네. 내 두 딸이 놀랄 정도로 닮았고
평범한 다른 쌍둥이들보다 훨씬 더 닮았다고 나도 인정할 용의가 있지만 그래도 둘은 다르게 생겼어. 물론 잘 알아보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은 알아볼 수 있는 차이가 있단 말일세. 자네는 내 딸 클라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해놓고 어떻게 내 딸 제인이 자네가 그렇게 끌린 여자라고 소개받았을 때 그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인가? 경께서는 잊어버리셨군요. 제가 오늘까지 두 자매가 같이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처음 클라라 양을 발코니에서 봤을 때는 물론 둘 다 거기 있었지만 제 시선을 끈 사람은 클라라 양 하나였습니다. 집에 없었던 제인 랭글리 양의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더라면 청혼을 하기 전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동생을 만나봤을 겁니다. 경께 고백하는 것이 제 의무겠지요. 랭글리 경, 처음 따님인 제인 양을 소개받았을 때 제가 봤던 그녀와 똑같이 생겼지만 동시에 발코니에서 본 여성과 어딘가 좀 다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느낌은 사라졌죠.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걸 단순한 변덕, 연인이 멋대로 하는 상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전 그 느낌을 떨쳐내버렸습니다. 그 느낌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말입니다. 그러다 오늘 그녀를 보고 그게 제가 불행하게도 무시해버린 경고였으며 끔찍한 실수가 벌어졌지만 우리 중 누구도 탓할 수 없고 그저 우리 모두 불운한 운명의 희생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트리트필드 씨는 이렇게 응수했다. 그 말은 자네에겐 납득이 갈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겐 그렇지 않네. 세상 사람들도 그 말에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고 자네는 느닷없이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약혼을 깨버렸어. 우리 가족의 명예와 행복이 달린 아주 중대한 일을 말이야. 자넨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밝혔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이유들이 내 딸이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줄 수 있을까? 어쩌면 영원히 그러지 못할지도 몰라. 그 이유가 사람들이 속삭이는 비방을 멈출 수 있을까? 그게 날 모르는 사람들이나 내 적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말을 믿지 않는 데서 쾌감을 느낄 그런 사람들을 자네는 자네와 나 둘 다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어. 아니지, 난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네. 그 어떤 설득력 있고 끝내주는 변명으로도 우리 둘 다 거기서 헤어날 수 없게 됐다고. 제가 그 실수를 정말 절절히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그 잘못은 제가 무의식 중에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말과 행동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이 입으로
따님에게 결혼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엔 도저히 제 양심과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인 양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일이며 또한 그녀에게 다가갈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명예와 품위를 걸고 용기 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스트리필드 씨가 애원했다. 자넨 지금 이 일에 자네의 명예만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도 걸린 일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군. 지금부터 자네가 뭘 해야 할지 고려할 때 그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말이야. 랭글리 씨가 말했다. 저는 경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가문과 친교를 맺은 이유를 토대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됐는지 잊은 게 아닙니다. 경의 관대함에 제가 너무 크게 의지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주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말해도 된다면 전 아직도 따님과 결혼할 기대에 제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클라라 랭글리 양과. 스트리필드가 말하다 멈췄다. 그의 입장은 점점 더 미묘하면서 위험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발을 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당혹스러운 와중에도 난생 처음 느껴보는 여러 감정의 경랑에 괴로워진 그는 사랑에 눈이 멀어 최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모험을 하고 있었다. 경로한 랭글리 씨의 뺨이 서서히 붉어졌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언뜻 봐도 어마어마하게 노력 중이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스트리트필드 씨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무리 제가 불운한 운명이었다고 표현해도 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헤아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제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아마도 제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경에게 그런 제 진심을 숨기는 게 가능했을지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용과 동정심을 베풀어 제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 이런 경우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따님인 클라라 양에 대한 제 느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받았던 그 느낌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느낌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어 보이는 점은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멋대로 변덕을 부리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과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제 느낌과 확신은 처음 그녀를 본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지금 화가 나신다고 조급하게 저를 판단하셔서 제가 평생 실망과 불행 속에 살도록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적어도 경과 제가 나눈 대화를 두 따님에게 전해달라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 대화가 저에 대한 두 따님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전례 없었던 상황에서 두 따님이 기꺼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할 각오가 됐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경과 두 따님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한 고통과 분노가 지나간 후 경과 두 따님이 내리게 될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랭글리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입속에선 분노에 찬 말들이 떠돌았다. 지금으로서는 시기도 좋지 않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스트리트필드의 제안을 비웃으며 그 자리에서 퇴짜를 놓으려는 말들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생각에 잠겨 서재 안을 천천히 왔다 갔다 걸어 다녔다. 스트리필드 씨 역시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더 이상 호소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이제 서재엔 한동안 침묵만 흘렀다. 앞에서 랭글리 씨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했다. 그는 자식들을 끔찍이 아꼈지만 조금은 이기적인 면도 있었고 부를 중시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제 이 사태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매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랍긴 했지만 그의 생각은 서서히 현실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쌍둥이 딸들 말고도 먹여 살려야 할 딸이 하나 더 있고 거기다 자리를 잡고 살게 지원해줘야 할 아들도 둘이나 있다는 점을 떠올렸다. 그는 세 딸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줄 만큼 부자도 아니고 아들들이 명성을 날릴 만한 일을 순조롭게 시작할 정도로 인맥이 넓은 것도 아니었다. 반면 스트리필드는 대단한 재력가인데다 권력자들과의 인맥도 넓었다.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훌륭한 사익감을 적어도 아내와 딸들과 상의도 안 해보고 내쳐야 하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스트리트필드 역시 놀라운 운명, 믿을 수 없는 우연과 사고의 피해자이지 않은가. 그러니 이런 상황에선 그의 입장도 감안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랭글리 씨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모든 점들을 다 철저하게 고려해보고 다시 평정을 찾아서 차갑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침착한 어조로 대화를 재개했다. 나는 어떤 합의나 약속도 할 수 없고 이 대화에서 자네의 입장에서나 내 입장에서나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을 것이네.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의 대화를 내 아내와 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리고 그 결과를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동안 자네도 내 의견에 동의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게 될 우리의 의사소통은 편지로만 하기로 하지. 스트리필드 씨는 랭글리 씨가 마지막에 한 말에 숨겨진 암시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뭔가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가 이미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불안이 쌍둥이 자매,
즉 약혼한 여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이 집에서 계속 머무는 한 10배로 늘어날 거라는 점을 느꼈다. 그는 랭글리시가 한 제안에 동의한다는 말을 몇 마디 얼버무린 후에 서재를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랭글리 홀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랭글리 홀에 남은 손님들은 전날 일어난 일의 세세한 정황에 대해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떠났다. 그들은 그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문제가 발생해서 결혼식이 연기되었다는 말만 들었다. 그 문제에 있어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으며 모든 일이 마침내 밝혀지면 그때 설명하겠노라는 말만 들었다.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한낮이 되었을 때 모든 손님이 떠났다. 그들이 떠나자 기이하면서도 우울한 상황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기찬 사람들로 북적이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방들이 이제 다 텅 빈 채 고요해졌다. 1년의 할인하를 하기로 준비된 방의 무대 장치는 절반만 완성된 채 남아있었다. 숙녀들이 입기로 했던 드레스들은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전날에 이어 작업을 계속하러 왔던 묵스는 사방에 괴게히 흐르는 불길한 침묵 속에서 연장들을 챙겨 얼른 나갔다. 이쪽에는 읽다가 둔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책들이 놓여 있었고 저쪽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 든 화첩과 뚜껑을 열어놓은 그림 물감 통이 있었다. 사람들이 가버린 당구대에 게임을 하다 중단된 흔적으로 당구채와 공들이 있었다. 정원의 녹이 쓴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만들다만 작은 꽃다발들이 흩어져 벌써 시들기 시작했다. 개들은 침울해져서 불안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을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던 다정한 손길이 그리워 낑낑거리며 사람들이 떠난 응접실을 회회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쓸쓸한 저택의 풍경은 하나도 남김없이 구석구석에서 드러났다. 손님들이 떠난 즉시 랭글리시는 아내와 기나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아내에게 스트리필드와 했던 대화를 들려주고 아내에게서 엄청난 시련을 겪은 딸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듣고 놀란 한편 감탄했다. 딸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 랭글리 부인은 남편의 첫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 격렬한 증상들이 잦아들고 히스테리 발작이 진정되자마자 제이는 갑자기 새로운 성격이 생겨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이만 가달라고 애원하더군요. 나와 동생인 클라라만 있고 싶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방을 나갔을 때 제이는 우리가 처음에 앉혀놓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동안 제이는 잠시 전율한 걸 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제인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진 데다 이상하게 낯설어진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제인이 아주 조리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말해서 또다시 놀랐지 뭐예요. 우린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딸 제인 같지도 않았어요. 제인이 뭐라고 했는데? 랭글리시가 애 같아서 물었다. 제인은 그 일이 일어난 순간 자기 입장으로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끔찍한 발견이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아서 신께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녀의 결혼 생활은 아주 외롭고 불행했을 거라고. 스트리필드 씨가 그 치명적인 발언을 하기 직전까지 제인은 그를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그의 실수에 대한 속죄로 그 어떤 설명도 후회도 스트리필드 씨가 둘 중 하나를 한다 해도 어떤 세속적인 설득이나 명령을 한다 해도 제인은 절대로 그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스트리트필드는 절대로 제인의 결심을 시험하지 않을 거요. 랭글리시가 쓰라린 마음으로 말했다. 그자는 이 방에서 자신이 한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다시 말했으니까. 아니,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그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인이 한 중요한 말을 당신에게 전해야 해요. 랭글리 부인이 끼어들었다. 내가 아까 전한 것처럼 제인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후에 그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침착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스트리필드 씨가 했던 말, 그와 동생 클라라 사이에 순간 서로를 알아본 표정이 오간 걸 제인도 목격했고, 스트리필드 씨가 런던에서 우리 가족과 친분을 쌓는 내내 마침 클라라가 집에 없었던 점을 이제 제인이 다 기억해내고 그걸 나에게 일깨워 주더군요. 그 치명적인 실수의 원인과 그 일이 일어난 방식을 제인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아요. 우리는 제인에게 당분간은 그 일에 대해 말하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제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식구들 모두 견디고 있는 근심과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그 어떤 말로도 그 아이가 지닌 불굴의 용기와 숭고한 인내심을 표현할 수 없어요. 마지막 말을 하는 랭글리 부인의 목이 메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당신에게 제인이 보낸 메시지를 전해야 해요. 제인이 그토록 간청했으니 스트리필드 씨와 우리 가문의 친교를 끊어서도 중단해서도 안 되고 그의 행동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의 그런 행동은 피치 못해 일어난 사고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만 탓해야 한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한 후에 제인은 동생인 클라라를 봤어요. 클라라는 언니 옆에 앉아서 그 상황에 완전히 압도되어 흐느껴 울고 있었죠. 제인은 클라라에게 키스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에서 누군가를 탓해야 한다면 그건 자기 자매라고. 둘이 너무 닮아서 사람들은 누가 클라라고 누가 제인인지 알아볼 수 없으니 말이죠.
제인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면서 장난스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애쓰는 모습에 클라라와 나, 우리 둘 다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다정한 어조와 태도로 제인이 동생 클라라에게 부탁했어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걸고 진심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달라고. 클라라가 국왕의 아련식 날 스트리트필드 씨를 발코니에서 봤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그녀를 알아보고 기억한 것처럼 그녀도 그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고 기억이 났는지 물어봤어요. 제인이 그 질문을 2번이나 한 후에야, 그것도 아주 애정어린 목소리로 솔직하게 물어보고 나서야 클라라는 용기를 내서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하더군요. 그 아련식 날 스트리트필드 씨를 봤고 그 후에 런던을 떠난 후에도 그를 쭉 생각해왔고 그가 클라라를 알아본 것처럼 클라라 역시 우리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를 알아봤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나는 예상도 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나는 단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 아마도 당신이 지금 제인을 보고 직접 판단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나로서는 이런 크나큰 시련을 겪은 상황에서 제인의 숭고한 체념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그 아이가 이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제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랭글리 씨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몇 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서재를 나가 제인 랭글리의 방으로 갔다. 그가 노크를 했을 때 문을 연 사람은 클라라였다. 클라라의 얼굴엔 혼란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아버지가 잠시 멈춰서서 그녀에게 무언가 말할 것처럼 보이자 그녀는 그저 방 안쪽을 가리켜 보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나가버렸다. 랭글리 씨는 부인에게 전날 이후로 딸에게 일어난 변화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딸을 보니 경악한 나머지 말문이 막혔다. 이 불쌍한 딸이 어렸을 때부터 매력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곱디 고운 피부였다. 그런데 그토록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던 피부가 지금은 모두 생기가 사라져 완전히 무채색으로 보였다. 표정 역시 랭글리 씨가 보기에 아주 침울해져 있었다. 청춘 특유의 상쾌한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단호하고 사려 깊은 낯선 성격이 보였다. 제인의 이런 표정은 아버지로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제인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널찍한 창으로 화창하고 아름다운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무릎엔 엄마가 준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제인은 그걸 읽던 중이었다. 그는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가다 생전 처음 말문이 막혀 멈춰섰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좀 아파 보이죠?
제이는 한 손을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그래도 보기보다 훨씬 나은 상태예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보낸 메시지는 들으셨어요, 아버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 그 이야긴 아직 하지 말자. 며칠 더 기다려보자꾸나. 랭글리시가 말했다. 제이는 이제 조금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그러니 제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할 말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해야 해요. 그 후에 다시는 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그동안 일어난 일은 다 잊어주시겠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해달라고 간청한 일은 이미 들으셨죠? 그 스트리트필드 씨. 그녀는 잠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가 거의 곧바로 다시 기운을 냈다. 스트리트필드 씨가 계속 우리 집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이미 떠났다면 다시 불러들여서 클라라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어요? 불쌍한 클라라가 날 위해 그 일을 만나길 거부한다면 그 아이의 말은 듣지 마세요. 이 일은 분명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전 확신해요. 저는 아주 침착하게 이 일을 생각했고 그게 옳다고 느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간청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스트리트필드 씨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이모 집에 가서 지내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모가 절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모 집은 우리 집에서 가면 하루도 안 걸리니까. 지금으로선 제가 여기 없는 게 모두를 위한, 무엇보다 저를 위한 최선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전 항상 아버지가 너무 예뻐해 주셔서 버릇이 없는 아이였죠. 그래도 아버지가 여전히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부탁한 대로 해주신다면 저는 이 모진 시련을 곧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이모네에 가 있으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만약 그녀는 여기에서 말을 멈추고 떨리는 한 팔로 아버지의 목을 안고 그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숨겼다. 몇 분 동안 랭글리시는 딸의 간청에 답할 자신이 없었다. 딸의 윤리적으로 영웅적인 행위는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숭고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절박한 위기라고는 겪어보지 못한 어린 딸이 이제 타고난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고통스럽고 잔인한 시련을 초월하고 일어선 것이다. 평생 동안 지속되도록 예정된 삶의 목적과 애정을 갑작스럽게 정지시킨 재난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그녀의 인내심과 운명을 감수한 마음이 전면에 등장해 미덕과 아름다움의 절정으로 피어난 것이다. 아버지는 딸의 이런 면들을 생각하고 딸이 앞으로 치르게 될 희생의 크기를 막연하게나마 짐작해 보면서
그녀에게 일어난 불행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다. 그건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운명이자 다시 돌이킬 수도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는 사고이며 어떤 판단을 내려도 뭐라고 호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 불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말들과 어떤 행동들로 인해 생겨났는지 기억하고 딸이 방금 그에게 한 감동적인 탄원을 그의 세속적인 의심과 지혜라는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느꼈다. 그는 딸의 무릎에 펼쳐진 성경의 시선이 같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교사이자 본보기로 보내진 그 어린아이를 떠올렸다. 그가 마침내 딸에게 기나긴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은 딸을 지도하거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말이었다. 그들은 제인의 출발을 며칠 미뤘다. 그녀의 결심이 흔들리는지 그녀의 육체적 허약함이 악화되는지 보기 위해서였지만 제인은 단호했다. 그녀의 외모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녀는 이모 집에 도착해 일체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칩거했다. 제인이 집을 떠날 무렵 스트리필드 씨가 보낸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그것은 그가 랭글리 씨에게 이미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편지에는 좀 더 강한 어조이면서 동시에 좀 더 공손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었다. 랭글리 씨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번 편지에 최종적인 답을 하겠다고. 2달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제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모 집을 자주 찾아가 제인을 만났다. 제인은 여전히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처럼 여전히 창백하면서 사려 깊었다. 제인의 부모는 의사들에게 상담했다. 그들은 제인의 신경계가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란 희망이 있고 환자의 마음이 놀랄 정도로 강인하니 환자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이모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모는 괴짜에다 남성적인 성격의 여성으로 본인도 일찍이 실연당한 경험이 있어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 이모는 항상 그랬듯이 거리낌 없이 무뚝뚝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제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 불쌍한 아이는 너희 가족 모두를 합친 것보다 윤리적으로 더 많은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아이야. 나는 누구보다 그 아이가 치러야 할 희생을 잘 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러기로 했어. 그것도 아주 숭고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면 영웅적인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지. 나라면 선하고 고결하고 용감한 여성이라고 하겠어. 제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 불쌍하고 이기적인 놈이 원하는 대로 제인의 동생과 결혼시켜. 그 자식은 이미 사람 얼굴을 가지고 실수를 한 번 했잖아. 신부감을 고르는데 또 다른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살면서 깨우치게 될지 한번 보자고. 제인은 그런 놈에게 주긴 너무 아까워. 다른 놈들도 그렇고.
제인은 나에게 맡겨라. 여기 머물게 해. 그때 일어난 일로 제인이 손해볼 일은 없게 할 테니까. 이 집이 내 집인 건 알고 있잖아. 난 이 집을 제인에게 물려줄 거다. 내가 죽으면 말이지. 나에게 재산도 좀 있는 건 알 테고 그것도 제인에게 남길 거야. 뭐 유언장에도 이미 그렇게 써놨어. 다 그렇게 처리해놨고 집에 돌아가서 그놈을 오라고 하고 클라라에게 더 이상 호들갑 떨지 말고 그놈이랑 결혼하라고 해라. 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지. 이게 내 의견이다. 마침내 랭글리 씨는 결정했다. 스트리필드 씨에게 랭글리 홀로 오라는 중요한 편지를 썼다. 제인이 예견한 것처럼 클라라는 처음에는 그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언니인 제인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고 아버지가 야단을 치자 곧 마음을 바꿨다. 이 쌍둥이 자매는 얼굴만 닮았지 성격은 완전 딴판이었다. 클라라는 평생 남들의 의견에 따라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일단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기회를 허락받자 스트리필드 씨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두 번째 구애에 수반된 클라라의 의심과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모두 알다시피 그는 전례 없이 놀라운 상황에서 새로운 상대에게 또다시 구애를 해야 했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그나 클라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가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클라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몇 달 후에 랭글리 씨와 친한 친구들은 다시 그의 식탁에 결혼식의 손님으로 모여 스트리트필드 씨에게 다가올 클라라와의 결혼을 축하하게 되었다. 그가 제인과의 다가올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날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날의 결혼식은 엄숙하고도 슬프게 진행됐다. 손님들 중 일부는 특히 결혼하지 않은 숙녀들은 클라라 양이 너무 쉽게 마음을 허락했다고 생각했다. 그 자리에 없는 불쌍한 처녀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해보는 손님들도 있어서 결혼식 분위기는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결혼식을 방해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식은 예정대로 치러졌고 그 직후에 스트리필드 씨와 신부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날 제인 랭글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동생의 결혼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뺨엔 여전히 혈색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태도 역시 전과 같은 생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겪은 충격이 평생 갈 흔적들을 남긴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나 결연한 의지로도 지울 수 없는 기억의 무게에 짓눌려 그녀가 침몰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강인하고 순수한 마음은 변화를 겪었지만 쇠퇴하진 않았다. 그녀의 성격에서 밝고 쾌활한 부분은 다 사라졌지만 고귀한 면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녀가 이토록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한 적은 처음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스트리필드 씨가 신부와 같이 영국에 돌아와 제인과 처음 만났을 때 당혹스럽고 난감해하는 쪽은
제인이 아니라 그 부부라는 걸 사람들은 눈치챘다. 그들이 랭글리홀에 머무는 동안 제인은 그들을 피하려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가족 중에서 제인보다 더 그 부부를 따뜻하게 맞은 사람도 없었다. 제인은 그 누구보다 그들의 미래 계획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그 부부가 자기 집으로 떠났을 때 그녀보다 더 친절하고 우아하게 작별 인사를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거의 끝났다. 남은 이야기는 몇 마디 말로 그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일들을 들려주겠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랭글리홀 식구들이 죽으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5년 후에 랭글리 씨가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랭글리 부인이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아들 중에서 장남은 변호사로 성공했고 차남은 외국 대사관의 특별 담당관이 되었다. 랭글리 부부의 셋째 딸은 시집가서 스코틀랜드 저택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스크리필드 부부는 자식들을 낳아서 키웠다. 평생 종사한 경력이 끝난 사람들도 있고 삶의 목적이 변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인 랭글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모와 같이 살고 있다. 세속적인 의무를 지키고 여가를 보내러 그녀의 다른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 한두 명이 그녀를 찾아오곤 했다. 그녀에게 청혼하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다 거절했다. 젊은 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의 희망을 포기하고 열정도 무너진 제인은 그 사랑을 순수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조용히 슬픔에 잠긴 삶을 살았다. 그 사랑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지켜주고 보호했다. 세월이 계속 흘렀지만 슬프고 한결같은 그녀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이모가 죽으면서 그때까지 손님으로 살던 집에 안주인이 되었다. 그 후 사람들은 제인이 자신의 삶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점점 덜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오랜 추억을 잊어버리려는 노력도 더 안 하는 걸 알아차렸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내는 초대를 그녀는 점점 더 자주 거절했다. 그녀도 이젠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매년 해가 바뀔수록 바깥 세상의 분주한 삶에 그녀는 더욱더 관심을 잃어갔다. 그래서 제인은 예전에 공부했고 좋아했던 책들과 희망과 행복에 차있던 시절에 연주해서 좋아하던 음악으로 자신의 고독한 일상을 채웠다. 그때 그 시기와 아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은 모두 그녀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그녀는 초기에 모아놓은 수집품들로 이룬 안식처 속에서 좀 더 철저하게 운둔하게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 있는 나약함 때문에 이렇게 세상과 세상에 대한 흥미를 다 버린 것일까? 마치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녀가 치렀던 그 거대한 희생과 결단 덕분에 이렇게 허망한 추억이라는 서글픈 사치를 탐닉하며 사는 권리를 얻게 되었을까? 누가 감히 그렇다고 이야기하겠는가? 누가 감히 그녀에게 과거만 생각하면서 추억을 돌아보며 살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홀로, 하지만 외롭지 않게, 희망이 없지만 절망하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았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활동을 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가족들과 오랜 친구 몇 명이 평화롭게 은둔하는 그녀를 찾아올 때만 제외하고 그리고 조카들에게 계속 작은 선물들을 보낼 때만 제외하고 조카들은 대부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절한 숙녀이자 보이지 않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녀를 숭배했다. 제이는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았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차분하고 고요하게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면서. 독자들이여, 인간사의 드라마에서 감동적이고 애처로운 일들은 모두 기사도와 로맨스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면서 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 제인 랭글리를 떠올리며 그에 대한 반박으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란다.